여러분의 주말 아침을 건강하게 열어드립니다. TV 자서전명의 엄지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지내셨습니까? 정형외과 의사 권순용입니다.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봤는데요.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60% 이상이 1년에 한 번은 이 질환으로 병원에 간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알레르기 질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수준이 선진국형으로 변해가는 2000년대 이후로 아주 급증하는 병이라고 그러죠. 예. 이러한 그 잘 못 사는 후진국 그 나라에서는 또 우리나라 옛날 마찬가지로 잘 생기지 않았던 그러한 질환이 바로 알레르기 질환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알레르기 질환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알레르기 분야의 최고 권위자와 함께합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TV 자서전명의 오늘은 알레르기 분야 전문의 조상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저희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병원 알레르기 내과의 조상헌입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병원의 진료과를 보면은 우리 장기와 관련된 곳들이잖아요. 뭐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이렇게 했을 때 딱 직관적으로 와닿는데 알레르기 내과라고 했을 때는 딱히 좀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네, 먼저 그러려면 알레르기가 어떤 건지를 잠깐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보통은 우리가 음식물이나 숨 쉴 때 들어오는 뭐 먼지 진드기든 꽃가루든 일반인들은 전혀 반응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거기에 우리 면역 시스템이 과민 반응이 일어나서 콧물이 난다든지 숨이 찬다든지 쇼크에 빠진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빠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천식이 있는 분들을 잘 보면 80~90%에서 비염이 같이 오고요. 그중에 상당수는 아토피 피부염이 어려서부터 있고 또 알레르기 결막염 같은 병들도 같이 수반이 많이 되는데 기존의 장기 중심의 진료를 하면 내과도 가고 피부과도 가고 이비인후과도 가고 안과도 가야 되는데 이 질환들을 자세히 보면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이 알레르기 그리고 알레르기 염증 반응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 내과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질병이 생기는 그 과정에 초점을 두고 좀 더 전문적이고 근본적인 치료와 처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과라고 소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지금 설명만 들어봐도 알레르기 종류가 상당히 다양해요. 근데 교수님께서 그동안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오신 게 천식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연구를 하신 건가요? 알레르기 질환은 사실은 우리 온몸으로 원인 물질이 다 노출될 수가 있고요. 나타나는 증상도 뭐 코, 폐, 뭐 전신적인 혈관 시스템 다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피부까지. 근데 그 중에 제가 천식이라는 질환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게 됐고 그 중에서 제가 알레르기 내과를 시작해서 본격적인 진료를 보고 한 게 1989년인데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의 천식 환자가 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도 정확히 잘 모르던 시절인데 저희 팀이 우리나라의 천식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아주 대규모 역학 연구를 통해서 직접 가서 검사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확인했는데 한 4.5% 정도 인구의 학생 연령에서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우리나라도 이제 천식에서 안전지대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있고 또 거기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가 있었고요. 또 하나 그 당시에 천식 치료에 큰 파라다임의 변화가 있었던 게 천식이란 병은 우리가 숨 쉴 때 이 공기가 기관지를 통해서 폐까지 가는데 그 공기가 흐르는 기관지가 좁아지면서 필요한 산소가 제대로 못 들어가고 좁아진 기관지에 공기가 흐를 때 하는 이런 가랑가랑한 숨소리가 들리는 그런 질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좁아진 기관지를 어떻게든 정상화해서 넓게 해서 증상을 없이 조절하는 게 그간의 천식의 치료였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기본이 되는 원인이 그 속에 있는 알레르기 염증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알레르기 염증을 잘 치료하도록 하는 게 새로운 치료의 어떤 방침이었는데 그 치료는 이제 흡입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사용하면 잘 조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스테로이드 그러면은 벌써 부작용이 머리에 떠오르잖아요. 이제 많이 먹거나 주사를 맞으면 걱정하시는 부작용들 꽤 있을 수 있는데 흡입을 하면 우리가 병이 있는 곳에 숨 쉴 때 약이 따라 들어가서 기관지에 약이 바로 가거든요. 그럼 효과도 빠르고 약을 상당히 쓸 수 있어서 효과도 크게 할 수 있고 또 몸에 흡수가 되면 파괴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스테로이드의 부작용 없이 쓸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치료입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지금 알레르기 분야 전반적으로 새롭게 뭔가 만들고 연구를 시작하신 게 꽤 있더라고요. 96년에 또 만성 기침 클리닉이라는 걸 만드셨는데 그때 당시에 뭐 기침 환자들이 많이 생겼던 건가요? 계기가 있나요? 과거에는 이제 기침을 그냥 감기 증상의 하나로 치부하고 그냥 감기약만 이렇게 주면서 조절을 했는데 실제로 그게 잘 조절이 안 되거든요. 만성 기침들은. 예. 그래서 사실은 환자분들의 그 고통에 비해서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어떤 시스템이 부족했던 부분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만성 기침도 단순한 기침이 아니라 숨어 있는 기침의 원인 질환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잘 찾아서 관리하고 조절하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의학적인 개념이 들어와서 제가 개설을 하게 됐더니 전국에서 이제 기침 환자분들이 몰려오시는데 보통 20, 30년 고생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 만성 기침도 사실은 병으로 못 느끼면서 고생은 엄청나게 하고 계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됐죠. 지금 말씀하신 그 만성 기침을 호흡기 내과가 아닌 알레르기 내과에서 특화해서 어떤 치료를 할 때 환자분들이 갖는 이점이라든가 아니면 효율성, 치료의 효과 같은 것에 어떤 증가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생기는 그런 바이러스성 기침들은 대개 3주 이내에 저절로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게 이제 8주 이상, 2달 이상 지속될 때는 우리가 만성 기침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기침에는 숨어있는 원인 질환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중에 가장 흔한 것이 이제 기침 2형 천식, 기침만 하는 천식 타입들이 있고요. 그리고 알레르기 비염이 만성화되면 이제 후비루가 생깁니다. 그래서 후비루 증후군이라 그래서 그런 게 또 하나의 주요 원인이고 또 기관지가 예민한 분들이 위식도 역류 같은 게 돼서 위산이 역류되면서 신경을 자극하면 기침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만성 기침에 숨어 있는 질환들의 8, 90%가 알레르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환들을 잘 찾아서 조절하는 것이 결국은 이 만성 기침을 잘 치료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알레르기 내과 전문의가 이걸 좀 특화해서
체계화하고 보다 좋은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봤습니다. 네. 그 앞으로 이제 이제 알레르기 내과를 우리나라에 처음 뭐 참 그 태동을 시키셨고 발전시키시고 그다음에 그 참 이 오늘의 정립 구축을 하셨는데 향후 더 발전이라든가 아니면 비전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라든가 목표가 있으신가요? 요즘은 제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이제 노인 천식입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이 천식 환자분들 중에 연세 드신 분들에서 새롭게 생기고 혹은 오랫동안 지속된 천식 환자분들이 많은데 이 노인 천식 환자분들이 젊은 환자들에 비해서 병도 더 중하고 또 사망률도 굉장히 더 높습니다. 그리고 병이 생기는 과정도 젊은 사람들이나 소아천식학은 조금 다르고 해서 요즘엔 그런데 제가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제가 2009년도부터 노인 천식 코호트라 그래서 질병관리본부 사업으로 제가 노인 천식 환자분들을 많이 이렇게 등록을 해서 임상적인 특성이 어떻게 다른지 병이 어떻게 다르게 생기는지 그런 것들 많이 연구하고 또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1979년) 한국 최초 알레르기 진료 시작. 2018년 세계 알레르기 협회로부터 우수센터 선정. 대한민국 알레르기를 이끌어가고 미래를 내다보는 곳. 그곳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다. 주인공의 이름은 조상헌. 수술이 아닌 오직 약물과 꾸준한 생활 습관으로 이겨낼 수 있는 알레르기. 그렇기에 어떤 과보다도 의사와 환자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교수님이 약을 처방해 주신 대로 먹으니까 기침도 안 해서 지금은 정말 그 우울증까지 올 정도로 어디 가지도 싫고 그랬는데 지금은 친구도 전화도 하고 삶의 질이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죠. 우리가 당뇨나 고혈압 환자분들은 식사하는 것부터 운동하는 것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천식이나 알레르기 환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천식이나 알레르기 질환들의 악화가 대부분은 환경적인 요인에서 많이 오고 생활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오고 감기 들었을 때 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평소에 어떻게 잘 관리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질환입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많이 생겨나는 알레르기 환자. 우리나라 역시 선진화되고 환경의 변화로 알레르기와 비염 그리고 천식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병원을 찾는 환자가 많아지면서 알레르기 내과를 선택하는 의사들도 늘어나고 있다. 개인적으로도 어렸을 적부터 알러지 비염을 오래 앓고 있었기도 했고 또한 주변에도 보게 되면 요즘 알러지 질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학문적 관심에 의해서 알레르기 내과에서 어떤 환자들이 있는지 이렇게 체험을 해보고자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알레르기 내과는 단순 하나의 기관만을 보는 것이 아닌 눈, 코, 입, 피부까지 모든 것을 아우르는 종합진료이다. 종합진료이기 때문에 더욱 많은 연구와 자신을 이끌어줄 훌륭한 스승이 필요하다. 저는 임상 환자들에게서 해결되지 않는 질문들을 기초 연구와 연관을 지어서 어떻게 하면 이 기초 연구에서 얻은 정보를 환자에게 적용을 해가지고 환자의 이런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중개 연구를 앞으로 교수님께 많이 배우면서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의사 조성원이 노력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알레르기 관련 학문을 널리 알리는 일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까지도 각종 회의와 심포지엄에 참여하고 있다. We integrate our elder asthma cohort with the two other big adult asthma cohort in Korea, Korea cohort and the Suncheonyang adult asthma cohort. May I ask you one question? Obesity is really important in developing asthma. 이런 그의 열정을 뒷받침해 줄 수 있었던 것은 지속적인 연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논문은 물론 서적까지 글로 쓸 수 있거나 말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엔 의사 조상헌이 있었다. 지금 교수 활동한 게 딱 30년 좀 더 됐는데요. 30여 년 동안에 한 300여 편 이상이니까 최소한 연간 10편, 많을 때는 20편까지도 그렇게 썼는데 저희들 연구 논문이란 거는 개인이 다른 단독 논문들이 아니고 우리 팀들이 같이 연구하면서 한 것들을 함께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 팀들의 그런 공헌도도 굉장히 크죠. 연구하고 노력한 만큼 늘어나는 상패와 명성. 그에겐 마지막까지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 한국천식 알레르기 협회를 만들어서 그런 환자 교육과 대정부 관계들을 많이 했고, 또 하나는 이 정부하고의 어떤 협력 관계도 잘 만들어서 이런 알레르기 환자들을 잘 진료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받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해서 그런 정부와의 어떤 활동도 같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아우러질 때 우리나라의 알레르기 환자들이 전 세계에서도 가장 으뜸인 그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그걸 위해서 마지막까지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국민 약 60%, 10명에서 6명 정도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알레르기 질환으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그 6명에 포함이 되시나요? 네, 저도 이게 선진국병이잖아요. 예. 이제 선진 시민이기 때문에 저도 한 두세 가지는 가지고 있는데 네. 저는 복숭아, 복숭아. 그리고 고등어 알레르기가 있고, 최근에는 이제 알레르기 비염도 좀 생겨서 매일 아침 약을 좀 이렇게 씁니다. 그 알레르기는 어떤 유전적인 체질이 있다가 환경에서 쭉 살아가면서 노출되는 환경들에 의해서 이렇게 맞물려 들어갈 때 생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천식 같은 경우도 천식이 이렇게 좀 잠복해 있다가 감기에 걸리면서 천식 증상이 처음으로 시작이 된다든지, 아니면 스트레스 같은 게 굉장히 심하게 겪고 나서 알레르기 질환들이 시작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죠. 그리고 알레르기란 거는 절대로 첫 번째 노출되는 물질에는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레르기 물질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그거를 노출됐을 때 기억하고 있다가 그 물질이 다시 들어올 때 과민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알레르기 질환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여러 번 반복 노출될 때 내가 과거에는 복숭아 먹을 때 괜찮았는데 왜 지금 이러지 하는 게 충분히 가능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럼 교수님 어떤 계기로 이쪽을 전공하게 되신 거예요? 학생 때 이제 실습 파견을 나가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강원도 지역에 있는 병원에 파견을 나갔는데
그때 저 말고도 위에 인턴과 레지던트들도 파견을 나왔어요. 근데 그분들도 이제 파견 마치고 병원에 돌아와서 제가 그때 내과 시험에 합격을 해서 이제 내과에 들어가는데 그 당시에 저희는 들어가면서 뭐 호흡기를 하느냐 소화기를 하느냐 이런 것들을 정하게 돼 있는데 그 고민 중에 있는데 마침 그때 파견 가서 만났던 선배를 만났는데 그 선배가 호흡기 내과였어요. 그래서 야 고민할 게 뭐 있냐? 어? 나 하는데 너 와서 해라. 그래서 얼떨결에 와서 호흡기를 내과에 이제 이름을 올리게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내과 전문의 시험 공부를 하는데 예. 그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다 보기가 힘드니까 부분적으로 나눠서 요약 강의를 이제 합니다. 그때 제가 했던 게 천식과 알레르기 그리고 임상 면역학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네. 저희가 내과 전문의 따고 나서 이제 또 과정이 있는데 전임이라는 과정이 있는데 그때 알레르기 내과에서 전임의 과정에 한 명이 오면 좋겠다는 요청을 했고 그때 제가 그 전문의 시험 공부할 때 그 강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동기들이 야 네가 가야지 누가 가냐 그렇게 해서 이제 떠밀리다시피 갔는데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인생이 뭐를 딱 내가 돼야 되겠다고 목표를 해서 되는 것보다 이렇게 우연한 기회에 뭔가 자꾸 만들어지고 단지 그 과정 중에는 보람을 거기에서 찾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해 봅니다. 하긴 인생 여정이 어떤 선택과 결정의 어떤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데 상당히 지혜로운 결정을 많이 하셨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원래 또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과가 있으셨을 것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항상 저희가 이제 어떤 결정을 하면 이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데 대한 그런 미련은 누군가 꼭 남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제 과를 결정할 때 내과에도 큰 관심이 있었지만 이비인후과 또 피부과 이런 데도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잠시 고민도 했었는데 근데 지금 제가 진료하는 환자분들을 뵈면 물론 이 알레르기 환자들이 중점적인데 그분들의 특성이 이제 천식 같은 경우는 호흡기 내과랑 또 일부분 겹쳐지고 또 비형 같은 경우는 알레르기 이비인후과 네. 영역하고도 좀 겹쳐지고 아토피 피부염이나 두드러기는 피부과하고도 겹쳐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알레르기 내과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접근을 하고 치료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서 이건 제가 뭐 뜻한 건 아니지만 운 좋게 또 이렇게 제가 관심 있던 질환들을 또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돌아보면 참 감사한 일이 많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대에 가야겠다, 의사가 돼야겠다라고 마음 먹게 된 건 언젠가요? 사실은 뭐 고등학교 1학년에서 이제 2학년 올라갈 때 저희가 문과랑 이과랑 정해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 저는 사실은 그땐 상대라 그랬는데 경영대하고 또 법대 쪽도 관심이 있었고 또 의대 쪽도 관심이 있었는데 의대로 이제 최종 결정을 하게 됐는데 그 배경에는 아마 아버님이 의사셨던 게 하나 이유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는 아버님이 개업을 하고 계셨는데 저희 집이 있고 가운데 철문이 있고 병원이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통금도 있을 시절인데 밤 1시든 2시든 환자들이 와서 막 두드리면 아버님이 일어나셔서 환자 진료도 봐주시고 또 야간에 왕진 가시면 제가 또 가방도 들고 몇 번 쫓아갔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부터 의사라는 삶이 어떨 거다라는 거는 어깨너머로 제가 배웠고 뭐 밤에 잠 못 자고 맨날 불려다니고 하는 게 뭐 힘들게도 보였을 수는 있는데 저는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한테 조금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직업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도 예과 때부터 이제 그런 진료 봉사 활동에 상당히 참여도 많이 하고 그런 활동들을 지금까지도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 집사람도 그 진료석, 봉사석 그래서 아, 만났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진료 봉사 가거나 하면 저희가 해드리는 것보다 사실 더 마음의 위로를 받고 오는 것들이 크고 또 직원들도 전부 다 좋은 마음으로들 참여하기 때문에 서로의 관계도 그 과정에서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는 좋은 조직 문화도 얻을 수 있어서 이런 봉사활동을 통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얻게 된 것도 굉장히 컸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활동들이 이어져서 최근에는 이제 서울대학교 전체 그 교수들이 참여하는 교수사회공헌단이 구축이 됐고 제가 거기에 공동단장으로 지금 같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후학이 아니라 대학병원 교수를 시작하는 초년 교수들한테 이러한 대학 교수의 어떤 삶이 정말로 필링 오브 어치브먼트,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이다라는 매뉴얼을 이렇게 좀 삼고 싶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네. 혹시 후학들한테 지금 한 40여 년의 인생을 걸어오시면서 이런 점은 한번 좀 말씀을 해주고 싶다라는 충원이라든가 고언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사실 의사로 이렇게 한 명의 성숙된 의사로 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사 그럼 좋아 보이지만 그 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힘이 듭니다. 춥고 배고프고 졸립고 공부할 거는 항상 쌓여서 방학 숙제 안 했는데 계약하는 그런 기분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자기 하는 일에 힘이 들면 짜증도 나게 되고 또 환자들과의 관계에서도 틀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올 수도 있어서 제가 가끔씩은 내가 왜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의사가 되려고 했던가를 한번 좀 돌아보면 좋은 의사로 성장하는데 큰 촉진제가 될 것 같고요. 교수님께서 의사로 이제 환자들과 만난 게 40년 가까이 돼가지고 그러네요. 네. 그 중에서 알레르기 전문의 말고 그 건강 검진 쪽으로 해서 그 센터를 만드시고 관련 원장을 역임하시기도 했더라고요. 꽤 네. 오랜 시간 동안 또 예. 역할을 하셨고요. 그쪽에서도 또 활약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예, 2002년도 말에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도 이제 임상 예방 의료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검진센터를 강남에 이제 설립을 하게 됐는데 제가 그때 기획위원을 맡아서 시작을 했고 그런데 그 당시 병원에서 검진센터를 이제 거기 설립하고 나서는 사회적으로 상당히 비난하는 목소리들도 있었어요. 여기가 국립대학 병원인데 왜 강남의 부자들을 위한 이런 의료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느냐. 근데 사실은 제가 기획했던 부분은 임상 예방 의료가 이제 병 들었을 때 치료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해지는 시대가 오는 거고 그걸 대비해서 이제 단순히 그 검진을 해서 병원의 수익을 올리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검진을 하는 분들이 데이터들을 처음부터 잘 모아서 우리가 병원에서 교수님들이 연구하는 거는 대부분 병든 환자들, 질병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게 되는데 이 건강한 분들이 어떻게 질병이 들어가는지 또 심장질환이 생기는 게 대장질환이 생기는 거는 어떤 연관성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에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 우리나라에서 하는 검진의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의학 연구의 목적이 이제 가장 컸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환자 데이터도 처음부터 잘 구축을 했고 나아가서는 한 12,000명 정도의 환자분에서는 이 유전자 분석까지 다 해서 이런 유전자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의 어떤 관계에 의해서 특정 질병들이 생기는지도 연구해서 굉장히 많이 좋은 논문들을 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검진의학이라고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가장 전문가가 판단해야 될 아주 미세한 변화들이나 복잡한 결과들이 이제 환자분들 검진하면 나오는데
그걸 해석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전문가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처음부터 내과 같은 경우도 뭐 순환기, 소화기, 호흡기, 알레르기, 감염 뭐 이렇게 굉장히 내분비 다양하게 해서 교수진들을 다 구축을 해서 그런 정보들을 저희가 내부에서 서로 토론을 하고 수진하신 분한테는 정확한 정보와 해결책을 알려드리는, 그러니까 검진의학을 한 단계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 병원이 상당히 고압적이고 권위적이라는 그런 비판도 받았었는데 그런 의료 서비스도 마음 먹고 하니까 참 잘한다, 그런 칭찬도 저희가 덤으로 받았습니다. 예, 그러한 그 어떤 기관의 기관장으로서 어떤 황금기를 좀 역임하시는 와중에 참 잊지 못할 드라마틱한 에피소드가 있었다고요. 아, 예. 제가 그때 부원장 할 때인데요. 새로운 기계가 이제 도입이 됐는데 이 새 기계들이 들어오면은 되게 직원들이나 제가 그 대상이 돼서 이게 환자분들한테 적용하기 전에 이게 적정한지를 이제 맞추게 되는데 제가 그 대상으로 이제 선정이 됐죠.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제가 세계 알레르기 학회 강의가 있어서 외국으로 떠나기로 돼 있는데 거기서 검사를 했더니 이 성대 주위에 아주 큰 덩어리가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건 수술을 하더라도 앞으로 이제 제 목소리는 보존하기가 굉장히 어렵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 확인도 안 된 거를 가족들한테도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외국에 갔죠. 가서 친한 선배 한 명한테만 얘기하고 둘이 이 일정 마치면 저녁에 만나서 소주 한잔 하면서 계속 그 인생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그걸 딱 자료를 보는 순간에 굉장히 좌절되고 실망되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제가 좀 붕 떠서 이렇게 막 살아왔다면 굉장히 좀 차분해 가라앉으면서 좀 마음이 비워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제가 이렇게 지나왔던 생활들이 좀 파노라마처럼 짧은 시간에 훅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뭐 학회 활동한 거나 병원 활동, 대학 활동, 외부 활동 다 열심히 잘한 것 같은 미련이 별로 없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소홀히 했던 가족들에 대한 어떤 미안함이라 그럴까, 그런 게 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에서 한번 저를 중간에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수술은 받으셨어요? 제가 학회 마치고 돌아와서 다시 확인 검사를 했더니 없어졌어요. 이게 오진이 아니냐 그러실 텐데 그런 건 아니고, 사실은 그 검사의 특성이 이 방사선 동위원소를 네. 그 포도당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주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캄캄한 방에 그 약이 몸속에 안정될 때까지 한 몇십 분을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마침 그때 센터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계속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을 많이 쓰게 되니까 그쪽에 이제 방사선 동위원소들이 많이 모여서 거기에 이제 종양처럼 보였던 일이라서 돌아왔더니 없어져서 이제 감사해 했지만, 다행이네요. 또 하나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또 이렇게 인생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도 돼서 오히려 감사했던 해프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당시에 어떤 그 본인의 인생을 반추를 하셨을 때 가족분들한테 어떤 그 미련이 좀 남았다, 여러 가지로 좀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의사의 길을 이렇게 좀 한번 되돌아보면 본인의 의사 생활은 어땠다? 한번 자평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글쎄,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의도하지 않게 여러 역할을 하면서 쭉 흘러왔는데,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씀드리기 참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적어도 제가 주어진 어떤 위치나 자리에서 보람을 찾고 또 열심히 진짜 살아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 조금 전에 얘기해 주셨던 에피소드 겪으시면서 가족들에 대한 아쉬움이 가장 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가족들에게는 좀 표현도 많이 하고 시간도 많이 보내세요? 지금도 그것 때문에 이제 집사람한테 혼나기도 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은 100% 있어요. 와서 옛날과는 다르게 이렇게 지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은 많이 하는데 이 현실로 돌아왔을 때 그 해야 되는 어떤 일이나 그런 업무들이 제가 처음 그런 일을 겪었을 때 마음에 그래도 한 절반쯤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가능하면 그 전에 한 달에 집에서 식사하는 게 거의 뭐 한 달에 한두 번 될까 말까 한데 요즘은 그래도 아내와 아침은 먹고 이렇게 출근하고 가능하면 저녁 약속도 조금 줄여볼까 그렇게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켠에 아쉬움 같은 게 조금은 남아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아마 이거 방송되면 같이 보시겠죠? 가족분들께 영상 편지 같은 것도 짧게 한번 남겨보면 어떨까요? 전 뭐 그런 거 잘 못하고요. 네. 어쨌든 간에 제 아내도 일을 하면서 예. 뭐 자기의 업무도 보고 또 집안일도 하고 애들 어릴 때부터 이렇게 기르면서 참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서 미안하다 또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고 이 자리에서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은 열심히 잘 모시고 잘 해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또 우리 애들도 제 아들 딸인데 정말 제가 봐선 잘 자라준 것 같아요. 그러면 항상 가업을 입고 있다고요. 네, 아빠 응원도 해주고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고 사랑한다는 얘기 전하고 싶습니다. 예, 알레르기 질환들이 현대 사회에 와서 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민 반응하고 면역 관용이라는 건데요. 우리 인체는 병원체 우리 몸에 해가 되는 물질들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우리 몸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우리 몸에 해가 되지 않는 물질들이 들어왔을 때는 관심이 없어야 돼요. 그걸 이제 면역 관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음식물이 들어온다든지 숨 쉴 때 꽃가루가 들어온다든지 일반인들은 아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면역 관용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면역 시스템이 오히려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우리 인체에 해가 되는 이런 일들을 과민 반응이라고 얘기하고 알레르기 질환의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알레르기 질환들은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처럼 호흡기 알레르기, 또 음식물을 통한 음식물 알레르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약물들에도 이런 약물 알레르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아토피 피부염이나 두드러기 같은 피부 알레르기, 또 곤충에 쏘였을 때도 볼독 알레르기도 상당히 매년 매스컴을 타죠. 그 다음에 햇빛이나 이런 눌리거나 긋거나 하는 그런 물리적 자극에 의해서도 올 수가 있고 운동을 할 때도 천식도 오고 두드러기도 생기고 심하면은 쇼크 반응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알레르기 질환이 발생하는 것은 크게 유전적인 어떤 소양이 있는 사람들한테서 환경적인 영향이 이렇게 딱 맞아 들어갈 때 증상으로 이제 발현을 하게 되는데요. 즉 부모가 알레르기 질환이 있으면은 자식들한테 잘 생깁니다. 그런 유전적인 영향을 갖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어떤 생활 환경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알레르기 질환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조건이 잘 맞을 때 생긴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어떤 면역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서 이 T 세포들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앞에 소개해 드렸던 T 림프구도 기능이 각각 다른 여러 가지 림프구들의 그 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세균이 들어왔을 때, 또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우리 인체를 보호하는 T 세포의 타입이 TH1과 TH17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생충이 들어왔을 때 예방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물질이 알레르기도 잘 일으키는 TH2 세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면역 세포들이 활성화됐을 때 너무 지나치면 면역 반응을 안정화시키는 조절 T 세포도 있는데, 이런 T 세포들의 밸런스가 우리의 면역의 그 건강성을 유지해 주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알레르기 질환이 되면 이런 TH2 쪽으로 굉장히 치우치는 그런 밸런스를 가져가게 되고, 거기에도 유전적인 요소는 함께 관여를 하게 되죠. 그럼 이렇게 되는 환경적인 요인들이 뭔가를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표적인 게 이제 서구화된 어떤 생활 습관, 산업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라가 발전할수록 많아지는데, 이 좋은 위생 환경이 생기면 어렸을 때 감염 질환이 태어났을 때 줄어들면서 이런 TH1 세포들이 제대로 형성될 기회가 줄어들고 TH2 세포가 많아지고요. 그런 것들은 핵가족화되고 이 농촌 생활을 못하면서 거기에서 이런 TH1 세포 같은 것들이 형성되는 기회가 많이 줄어듭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미국 랭카스터에 있는 저 아미시 마을을 다녀왔는데요. 이 아미시 민족들은 종교 박해를 피해 가지고 스위스 독일 지역에서 미국으로 이주해 왔고, 그와 비슷한 시기에 저 후트라이트 민족도 넘어와서 유전적으로는 상당히 유사한 그런 분들인데, 이 아미시 민족은 지금도 전기를 쓰지 않습니다. 옛날처럼 목축을 하고 그 농사를 짓고 그렇게 지내고, 이 후트라이트 민족은 미국 와서 신앙 공동체 생활은 하지만 문명의 이기를 그대로 다 활용을 해요. 거기서 생기는 알레르기 질환을 천식을 예를 들어보면, 이 아미시 민족에서는 이 후트라이트나 미국 시민들에 비해서 한 5분의 1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즉 유전자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생활 환경에 따라서 질병의 발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아미시 가정에서 모은 먼지 속에는 이 내독소라는 게 상당히 높은데요. 저게 주로 동물의 분변 같은 데서 많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어렸을 적에 저런 자극을 적절히 받는 것이 이 알레르기가 생기지 않도록 몸의 면역 시스템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걸 저희가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장내 이 미생물의 세균총의 밸런스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항생제를 많이 쓰면서 그런 세균총들이 많이 망가지고, 또 제왕절개를 하면 어머니 질식분만을 할 때 어머니 질내에서 흡수되는 그런 유익한 균들의 기회가 떨어지고, 그리고 또 이 모유 수유를 안 하고 이 패스트푸드 같은 걸 먹으면서 장내 유익균이 줄어들고 좋은 면역 시스템의 구축에 장애를 갖는 것이 알레르기를 비롯한 면역 질환의 발생에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제 최근에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대기 오염이 증가하면서 자동차 매연이라든지 미세먼지 같은 것들이 이 기도의 염증도 유발하고, 또 알레르기에 예민하게 되는 것을 감작이라 그러는데, 그런 것들도 심하게 만들어서 알레르기 질환이 증가하는 데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제 꽃가루가 이렇게 날리는 기간도 길어지고 꽃가루의 양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온난화가 되면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이런 홍수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면서 곰팡이에 대한 알레르기도 늘어나고, 2016년도에 호주의 멜버른 같은 데서는 이 천둥 번개에 의한 천식 환자가 10명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이 습기를 먹은 꽃가루들이 천둥 번개 때문에 아주 미세하게 파괴가 되면서 천식 환자의 기도, 소기도까지 침범을 해서
천식 발작이 와서 이제 돌아가시는 그런 일들이 기후 변화 때문에 의해서도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서구화된 삶의 형태에서 위생 환경이 좋아지고 핵가족화 도시화가 되면서 영유아 때 감염 질환이 줄어드는 것이 알레르기를 억제하는 면역 세포의 형성이 잘 안 되는 이유고, 또 하나는 실내 생활이 증가하면서 실내 알레르겐에 대한 노출이 늘어나서 먼지 진드기나 애완동물의 털 비듬 같은 알러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항생제 남용이나 식이 변화들에 의해서 장내 세균총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게 면역 시스템이 제대로 형성이 못 되고 과민 반응이 일어나기 좋은 환경이 되고, 또 기후 변화나 대기 오염들이 이런 알레르기 질환들의 현대 사회에서 증가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교수님 알레르기에 대한 그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처음으로 이렇게 일목요연하고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강의해 주신 거는 처음이기 때문에 참 그 의사로서 좀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제가 처음 접하는 알레르기의 지식과 상식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그 알레르기 질환 앓고 계신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어떤 그 전문가적인 측면에서 당부해 주시고 싶은 말씀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알레르기 질환은 정확한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치료하는데도 이 증거 중심의 그런 어떤 과학적인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알레르기가 이 면역과 연관된 그런 개념 때문에 우리나라에 검증되지 않은 너무나 면역 관련 영양제나 건강보조제 이런 데 매이고 진짜로 중요한 치료를 놓치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자기의 체질을 잘 알고 쭉 관리를 해 주실 수 있는 주치의들을 한 번씩 정하시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치료도 정통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지, 이 체질을 개선한다는 막연한 그런 치료에 현혹되지 않으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마지막으로 명의분들께 드리는 공식 질문입니다. 의사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명의는 내 부모님, 가족을 맡길 수 있는 의사라고 들었는데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최고 명의의 조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특수한 질병이 그 의사분밖에 못한다 그러면은 방법이 없죠. 그렇게 찾아뵈야 되지만 네. 많은 경우는 그런 어떤 특수한 기술을 한 분이 갖고 계신 게 아니고 많은 의사분들이 할 수 있는데, 적어도 따뜻한 성품을 가진 의사분이 좋겠다. 그리고 잘 대화가 되고, 제가 아버님이 작년도에 오랫동안 입원을 하셨었는데 그때 이제 보호자로서 또 느끼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런 가르침도 받았는데, 제가 느끼는 좋은 의사는, 제가 맡기고 싶은 분들은 적어도 따뜻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환자와의 좋은 신뢰관계를 유지하면서 치료의 어떤 능력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도 어느 수준 이상이 되시는 분이면 좋겠다 하는, 너무 과한 욕심인가요? 참 그 자기 가족처럼 돌보는 의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조성원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의사로서의 어떤 40여 년의 여정이 그냥 평범한 페이브먼트, 포장도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없던 길을 개척을 해오셨기 때문에 또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지 않냐 생각이 되고,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셨겠지만 그 꽃은 그 사회적인 봉사라든가 아니면 뭐 건진센터의 어떤 구축도 있지만 저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 없던 그런 알레르기 내과를 정립하시고 오늘의 어떤 발전을 이룬 것은 하나의 의학사의 한 커다란 획이라고 생각이 되고 한 페이지를 넘기는 족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부디 건강하셔서 더욱더 진료에 열심히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알레르기 내과 후학 양성에 있어서 열심히 해주셨으면 그 나라를 위한 큰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그 교수님의 앞으로의 나갈 길에 대해서 우리가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TV자서 전명희 오늘은 알레르기 내과 전문의 조상원 교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임플란트 전문의 김종진 원장님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verybody loves the things you do, from the way you talk to the way you move. Everybody here is watching you, 'cause you feel like home. You're like a dream come true. But if by chance you're here alone, can I have a moment before I go? 'Cause I've been by myself all night long, hoping you're someone I used to know. You look like a movie, you sound like a song. My God, this reminds me of when we were